모두 잘 지내고 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진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진실된 이야기라고 말할 때 그건 바로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 물론 항상 그렇듯이 이야기를 구성하는 방식이 있겠지만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들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두아, 도에이고 저는 33살이며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습니다. 제 남편의 이름은 모하머드이고 그는 38살이며 공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의 가족은 제가 이미 결혼하기에 나이가 많다고 생각해서 저를 그와 결혼시키기로 했습니다. 저희 가족은 어린 나이에 결혼하는 것이 전통이었고 저는 아직 결혼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기에 가족은 제가 이미 33살이었으니 결혼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이를 28살 아니면 27살 정도로 느꼈습니다. 항상 아직 시간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흔히들 말하듯이 여권을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이제 빨리 임신을 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에게 온 결혼 상대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제가 상상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았고 평생을 함께할 남자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내심을 가져야 했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결혼을 하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길 바라겠죠. 하지만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동의했고 약혼 후 정확히 1년 뒤에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1년이 지나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성적 자극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괜찮아, 무슨 상관이야, 나를 만족시켜주기만 하면 되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그가 저의 아내로서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이었고 자극제를 사용하든 말든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저를 크게 걱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마 모든 남자가 그런 걸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가 자극제가 필요하다고 해도 괜찮아.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살 수 있다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우리 생활을 평온하게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모르게 알약을 보았고 약사에게 물어보니 그것들이 성적 자극제라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우리 생활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게 이어지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문제는 있었지만 그건 모든 결혼 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문제들일 뿐이었습니다. 심각한 어려움은 없었고 그동안 우리는 아이 없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아이를 갖지 못했고 신께서 아직 우리에게 그 축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해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임신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의사들은 항상 저에게 임신 걱정을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고 결혼 첫 해가 지나야만 임신이 안 되는 이유를 조사하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의사들은 검사를 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은 안정적이고 별다른 걱정 없이 이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시간은 흘러갔고 세상은 계속 움직였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아 보였고 저는 아이를 갖는 문제에 대해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1년 반이 지났을 때 저는 남편에게 우리가 왜 아직 임신을 하지 않았는지 조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조급해졌다는 건 아니었지만 모든 것이 괜찮은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사와 예약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매우 유능했고 훌륭하며 신중한 전문의였습니다. 그녀는 상황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저에게 몇 가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의사가 그것을 분석한 후 저에게 임신에 대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매우 기뻤고 안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남편도 몇 가지 검사를 받아야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안심할 필요가 있었지만
많은 남성들처럼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화를 내며 자신은 건강한 남자이고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내가 왜 검사를 받아야 하지? 왜 나에 대해 소문을 퍼뜨리려는 거야? 나는 괜찮은 남자야. 아무 문제 없어. 그럴 이유를 모르겠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해서 그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이 문제는 남성성이나 누구에게 증명할 것이 아니라 과학과 의학에 관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다면 치료하고 정상적으로 우리의 삶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여러 차례 설득 끝에 그는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신께 감사드리며 그는 검사에 응하기로 했고 우리는 검사를 예약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의사에게 갔고 제가 모든 과정에서 그를 동행했습니다. 그러던 중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검사 결과가 나왔을 때 의사는 추가로 몇 가지 검사와 확인을 위한 추가 검사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편이 불임이라는 진단이 내려졌고 의사는 그가 나를 임신시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 나쁜 소식은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마치 주먹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저를 강타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감정을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짐이 제 위로 내려앉은 것 같았습니다. 모든 여성처럼 저도 어머니가 되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로 아이를 갖고 싶었고 어머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솔직하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나와 이혼하고 싶다면 나는 이해할 거야. 당신이 다른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보내줄게.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을 거야. 그는 저에게 이혼의 선택권을 주며 내가 원한다면 이혼을 쉽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에게 이것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만큼이나 저에게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를 떠나서 다른 사람과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상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기로 결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의 말과 상황이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점점 자신이 어머니가 될 권리를 잃고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상의했는데 그들에게 저는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고 다시 가족을 꾸릴 기회를 갖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은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꺼낼 때마다 그들은 저에게 화를 냈고 그로 인해 저의 좌절감과 억압된 감정은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절대 제가 이혼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부모님들처럼 그들은 사회가 뭐라고 말할지, 사람들이 이혼한 여성을 어떻게 볼지 걱정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이혼하면 아무도 저를 똑같이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 문화에서는 이혼한 여성을 경멸스럽게 바라보며 마치 그녀가 실패한 것처럼 여깁니다. 부모님은 저에게 내가 이혼하면 더 이상 이곳에서 있을 수 없다. 만약 그 길을 선택한다면 우리에게 의지하지 마라. 너는 내가 살 다른 곳을 찾아야 할 거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저를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슬펐고 특히 부모님이 제가 겪고 있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되고 싶은 저의 소망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괴롭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압박에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제 운명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 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상황을 받아들이고 신께서 계획하신 대로 살면 다른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못해 그리고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저는 제 감정을 억누르고 가족이 원하는 대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저를 지지해 줄 사람도 없었고 저를 이해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침묵을 지키고 그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6개월 후 상황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계속 함께 살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삶은 우리를 점점 더 옥죄어갔고 저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느님, 첫 번째 충격에서 겨우 회복했는데
이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또 다른 충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저는 남편이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우리의 친밀함은 점점 더 드물어졌습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가까이 오는 것이 고작이었고 그것도 아주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 만남은 단 몇 분 만에 끝났고 그는 금방 지쳐 잠들었으며 끝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가 복용하던 자극제도 더 이상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를 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의 주머니와 그가 알약을 보관하던 장소를 확인했고 그가 여전히 자극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건 이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친밀함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극도로 좌절했고 감정적으로 완전히 소진되어 정상적인 관계에 대한 강한 갈망을 느꼈습니다. 여러 번 그에게 자극제를 복용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래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는 저를 만지긴 했지만 너무 피곤해서 결국 잠이 들어버렸고 만남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고 결국 저는 그에게 진지하게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고 이건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와 이야기를 나누며 저는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고 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의 친밀함에 대한 욕구는 자연스러운 것이었고 신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고 이 문제는 제 손에 달려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그는 의사에게 가는 것에 동의했고 우리는 다시 검사를 받으러 갔습니다. 이틀 후 우리는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불행하게도 그 소식은 또 한 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심각한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의사 앞에서 눈물을 터뜨렸고 그 충격에 완전히 압도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작고 무력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성적 문제 앞에서 저는 무기력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고 저의 가족도 저를 지지해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 검사를 요청했는데 그중에는 혈당 검사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검사 결과 남편은 당뇨병이 없었지만 의사에 따르면 수년간의 과도한 자극제 사용이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켜 성기능 장애를 초래했다고 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며 치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의사 앞에서 절망적으로 울었고 저의 심리 상태는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의사는 저를 위로하며 분명히 치료법이 있고 해결책도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곧 남편의 경우에는 더 이상 치료나 해결책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그의 상태는 이미 너무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이 의사의 처방에 따라 수년 동안 복용했던 자극제는 상황을 더 악화시켰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며칠 동안 부모님 집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답답하게 느껴졌고 저는 잠시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동의했고 그 다음날 저를 부모님 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부모님 집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고 현재 상황이 어떤지 설명하며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약했지만 이제 이런 문제가 생겼고 저는 이혼해야만 해요. 더 이상 그와 함께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억지로 결혼시켰고 이제 저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어요. 이런 약한 사람과 함께 사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마치 결혼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요. 이렇게 제 인생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어요? 저는 이혼이 필요해요. 제 어머니는 예상대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이런 이유로 이혼하고 싶다고? 너의 삶에서 주어진 몫을 받아들이고 남편과 함께 살아야 해. 신께서 너를 보상해 주실 거야.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관계에 대한 저의 필요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을 무시할 수 없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계속해서 너는 신께서 주신 것에 만족해야 해. 아이를 갖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관계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제가 겪고 있는 일이 견딜 수 없다고 설명하려 했습니다. 저는 제 감정적, 신체적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계속해서 안 된다고 말하며 사람들이 너의 이혼 이유를 알면 뭐라고 할까? 누가 너의 필요를 들어줄 수 있겠니? 이혼 후 누가 너를 쳐다보겠니? 라고 반문했습니다. 저는 마치 갇힌 것처럼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혼한 후에 내 인생은 어떻게 할 거니? 저는 그들에게 다시 결혼하겠다고 말했지만 이번에는 제가 직접 선택할 거라고 했습니다. 길고 격렬한 대화를 나눈 후 부모님은 이 아이디어를 강력하게 반대했습니다. 아버지는 또 한 번 이혼을 하면 우리 집에 더 이상 있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스캔들이 생기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사람들의 말도 견딜 수 없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을 나서면서 완전히 무너졌고 제 마음은 멈췄으며 모든 것이 어둡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들었던 이야기, 부모님과 나눴던 대화, 모든 것이 저를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그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의 고통이 여전히 저를 괴롭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저의 슬픔에 빠져들었고 저 자신과 제 가족을 향한 슬픔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제 곁에 있어 주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지지해주고 이 상황에서 저의 버팀목이 되어주길 원했습니다. 저는 그들이 저를 이해하고 이혼을 결심한 저의 결정을 받아들이길 바랐지만 그것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왜 기분 전환을 하러 이틀 동안 나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대답하며 그를 혼자 내버려둘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함께 살아왔지만 우리의 삶은 차갑고 아무런 맛도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 이상 부부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형제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야말로 가장 순수한 의미에서의 형제 관계였습니다. 그 시기에 남편의 이웃 친구 마코지가 자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항상 우리 집에 있었고 우리도 자주 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혼자 살았기 때문에 자주 음식을 준비해와서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과 그는 매우 절친한 사이였고 좋은 순간이든 나쁜 순간이든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무언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발코니에 나가거나 거리를 지나갈 때마다 그는 저를 다르게 쳐다보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형제의 같은 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남편처럼요. 그러나 제가 겪고 있던 문제들 이후로 그의 시선에서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감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그를 보는 시선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그는 단지 남편의 친한 친구일 뿐이었지만 그 관계는 곧 더 이상한 무언가가 되었습니다. 그와의 친밀감 때문에 그는 제 전화번호를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주었고 그로 인해 우리는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에게서 워트세프 메시지가 왔습니다. 뭐 하고 있어? 요즘 왜 그렇게 슬퍼 보이니? 너와 남편 사이에 또 무슨 일이 있었니? 그는 곧 찾아와서 대화를 나누자고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답하면서도 그가 어떻게 지내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는 친구잖아. 친구라면 서로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느껴야 하는 거야. 저는 그에게 사실 지금 정말로 누군가와 이야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이해해주고 들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우리 만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주저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우리를 볼 수 있는 곳이나 누군가가 남편에게 말할 수 있는 장소에서 만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가 이 사실을 아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좋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저는 무함마드가 일하러 나갔을 때 그가 우리 집에 와서 차분히 대화를 나누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동의하며 오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무함마드는 출근했고 우리 이웃인 그 남자는 그날 카페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그가 처음 아파트에 들어왔을 때 저는 그에게 주스를 준비해 주었고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는 매우 다르게 보였습니다. 강하고 키가 크며 인상 깊은 존재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앉아서 자신도 매우 피곤하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의 존재 속에서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왜 스스로에게 이런 일을 하고 있나요? 저는 그에게 제가 마치 시간 속에서 되돌아간 것처럼 느낀다고, 결혼하지 않았던 시절의 소녀처럼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그를 형제처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잘생기고 강하며 제가 그에게 느끼는 매력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매우 키가 크고 어깨도 넓었으며 제 남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친구는 항상 내가 그의 여동생 같다고 말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말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는 제 말을 듣고 그 순간 저를 응시했습니다. 마치 제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말이죠. 그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죠?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고 거의 존경하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상황은 이상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지쳤고 여러 가지가 필요해요. 무함마드는 더 이상 제게 관심을 주지 않아요. 그는 계속해서 놀라고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가족이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일어나서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감정적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완전히 혼자라고 고백했고, 그는 저를 진정시키려 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며 우리가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저를 놀라게 할 말을 했습니다. 무함마드가 당신처럼 매일 밤 그와 함께 자는 사람을 누이처럼 대한다니, 그건 남자에게 너무 힘든 일이에요. 제가 알아차렸을 때 그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그 촉감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저항하지 않고 일어나서 침실로 걸어갔고 그는 저를 따라와서 아파트 문을 안에서 잠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에게 완전히 몸을 맡겼습니다. 우리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주도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완전한 관계였습니다. 그는 제가 그때 필요로 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그는 진지하고 신중하며 제 모든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끝난 후 저는 그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저는 진정으로 결혼한 것처럼 느꼈어요. 처음으로 남자가 진정으로 저를 만지고 제 곁에 있어 주었어요. 그는 저에게 자신을 절대 떠나지 말라고,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에게서 멀어지지 말라고 부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당연히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럴 수 있겠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마침내 만났다는 것이 믿기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신은 무함마드가 결코 제게 주지 못했던 것들을 제게 해주었어요. 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때 저는 그에게 그가 무함마드와 더 가까워져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는 우리 집에 자주 와야 했고 이웃들이 그의 존재에 익숙해지도록 해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이번이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이 될 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제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무함마드에게 전화를 걸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우리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무함마드는 그의 유일한 친한 친구였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인 걸 알잖아. 언제든 와. 무함마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왔고 저는 맛있는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디저트까지 포함해서요. 그가 문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를 자주 봤지만 그날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그에 대해 느끼는 감정은 달랐습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함께 보냈습니다.
제 남편, 그리고 그가 함께요. 남편이 화장실에 가거나 발코니에서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우리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몇 분 동안 몰래 서로를 만졌습니다. 무함마드에게는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단지 친구, 아니면 거의 형제 같았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관계는 1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무함마드가 일하러 나갔을 때 그는 우리 집에 자주 왔고 우리는 함께 모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는 제 모든 요구를 사랑과 신중함으로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상황을 받아들였는지, 어떻게 이것을 저 스스로에게 허락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 무함마드는 출장으로 일주일 동안 집을 비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제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할 수 있다며 부모님 집으로 가고 싶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기회를 이용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집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제 아파트에서 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떠난 직후 저는 사이드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무함마드가 내일 떠날 것이며 제가 집에 혼자 있을 것이라고요. 저는 그에게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고 고백하며 그가 저와 함께 있어주길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함께 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기뻐하며 물론이야, 동의해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그 다음 날 남편은 여행을 떠났고 사이드는 옷 몇 벌을 챙겨서 왔습니다. 우리는 함께 밤을 보냈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 주였습니다. 저는 마치 신부가 된 것처럼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강렬하고 달콤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악마가 계획한 동화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달콤하고 완벽해서 제 이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잘못된 길을 걷고 있었고 금지된 감정에 이끌렸습니다. 그 주는 남편이 없는 동안 관계에 깊이 빠져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저는 여전히 남편에 대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사이드가 제게 만족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제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진정으로 남자와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저의 모든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 주가 끝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이드는 심지어 그의 가게도 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시간을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이 떠나기 전에 모든 쇼핑을 미리 해두어 우리가 집을 나갈 필요가 없도록 했습니다. 음식, 음료, 주스, 과일 등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사이드와 함께하는 매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 주가 끝나고 사이드는 떠나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은 평소처럼 보였습니다. 그에게는 그리움이나 특별한 감정이 없었습니다. 우리의 결혼 생활은 이미 매우 차가웠기 때문에 특별히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감정도, 즐거움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우리 사이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친밀감의 부재에 익숙해져 있었고 어차피 그가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제는 그에게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의 진정한 즐거움과 만족은 사이드와 함께였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거의 1년 동안 이어졌고 남편은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이를 무시하려고 했습니다. 그가 의심을 시작할 때마다 아무 문제가 없다고 스스로 납득하며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의심할 만한 이유를 전혀 주지 않았습니다. 사이드와 저는 여전히 서로에게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일하러 나가 있어야 할 때 저는 아파트 문이 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급히 가운을 입었고 사이드도 당연히 긴장했습니다. 그는 발코니에 숨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침실문을 열고 나오자 남편이 문 앞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떨렸습니다. 그는 물었습니다. 여기 누군가 있니? 저는 앉아서 대답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당신 미쳤어? 저는 그의 의심이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가능한 한 무관심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는 집 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침대 아래, 옷장 안,
모든 구석을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곳은 발코니였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을 때 거기에는 숨으려고 하던 사이드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응시했고 남편은 충격에 빠져 상황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더 큰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사이드는 근처에 있던 과일을 먹기 위해 놓인 포크를 집어들고 남편을 공격하며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사이드가 떠난다면 그는 저를 폭로할 것이고 그것은 제 인생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결코 조용히 있지 않을 것 같았고 큰 스캔들을 일으키고 심지어 저를 신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절망에 빠져 저는 사이드의 손에서 포크를 빼앗아 남편을 공격했습니다. 저는 그를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도 그는 죽지 않았고 남편은 그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사이드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손상은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고 저는 간통죄로 고소당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매우 세심하게 통제해왔던 제 삶이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욕망과 필요 때문에 끝나버렸습니다. 왜 제가 스스로에게 이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런 지경까지 자신을 내버려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사이드를 위해 제 인생을 망치는 것이 과연 가치가 있었을까요? 그가 정말로 제가 그렇게 큰 죄를 저지를 만큼 가치가 있었을까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이 무언가를 배웠기를 바랍니다. 절대 가서는 안 되는 길이 있습니다. 허용된 것은 무시하고 금지된 것은 갈망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중요한 교훈을 얻었길 바랍니다. 잊지 말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며 따뜻한 댓글을 남겨주세요. 친구와 가족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